명백한 거는 이제 절차적 요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 사변 일에 준하는 사태가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때 우리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이런 걸 했지만 그것도 역시 헌법이나 법에 따른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 전시 사변이라 그런다면 이게 우리나라 항상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되겠죠. 내란죄에서 구성 요건에 폭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내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설이 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폭동이라는 문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기초자치단체 정도의 넓이, 그러니까 뭐 관악구라든가 뭐 영등포구라든가 이 전체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 그걸로 인해서 경찰력이 도저히 막지 못하는 정도가 폭동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토요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야당 의원 전원의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가세해서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는데요. 이로써 탄핵 심판이 그리고 탄핵 심판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탄핵 가결 이후의 법적인 절차 차분히 하나씩 집중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이제 헌재의 손으로 넘어갔지요. 헌재 시간으로 넘어갔죠. 맞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오늘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서요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 중인 상황일 텐데요. 이 탄핵 심판 전체를 주관하는 주심 재판관도 오늘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건데요. 윤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헌재에서요, 이제 헌재입니다. 일단 형사 문제가 아니고 헌재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텐데 그 심리 절차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예. 거기에 따른 뭐 지금 내란죄 고발이 되어 있죠. 좀 수사 중이고, 이게 이제 아마 탄핵 사유가 돼서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비상계엄 선언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이었냐? 그러니까 결국 아니면 그게 위헌이 되고, 그다음 계엄법에 위반되고 법률 위반이 되고요. 그다음 내란죄에 관해서는 이게 그날 계엄 선포한 이후에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4차 대국민회의에 담화에서요. 참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예. 그 위헌성이 맞다 할 때 예. 그게 과연 탄핵을 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한 사유. 그렇지. 탄핵에 해당하는 할 만한 그런 위헌위법성이냐, 그것도 예. 판단의 대상이 될 겁니다.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중대한 사유여야 하는데 과연 예, 중대한 사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예.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은 예. 탄핵은 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된 그 전례가 있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였죠. 목요일이었었는데요. 그날 비상계엄이 28분간의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나를 내란죄로 몰고 가는 그것은 뭐 내란죄의 광란의 칼춤이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쓰시면서요. 결국에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탄핵 사유가 없다라는 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셨죠. 법리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통치행위이므로 이거는 법리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커다란 이야기였고요. 고도의 정치행위였다. 외교활동과 같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의 문제였습니다. 설령 법리 판단의 대상이 되더라도 내란죄가 가장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계엄의 구성요건, 탄핵의 구성 요건이 중대한 위헌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중대한 위헌 사유를 꼽고 있는 것이 내란죄라는 것인데 나는 내란죄 저지르지 않았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내가 고작 2시간 점령하게 하고서는 폭동을 꾀하겠느냐, 내란을 꾀하겠느냐라는 얘기의 취지였습니다. 즉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예. 먼저 법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판단, 그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예. 통치행위라고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어떤 고유의 판단이고 그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 이거는 우리 사법심사에 되지 않는다. 사법자제, 이런 걸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 그게 보통의 경우는 이게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맞죠. 그렇지만 위헌, 유법일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게 또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때 그 97년도 예. 판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절차적 요건, 특히 실체적 요건은 대통령이 지금 부인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고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투어 봐야 되겠지만 그 실체적 요건이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것은 내란의 목적, 내란죄. 네. 내란의 목적 그리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건데, 그리고 비상계엄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태에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갖다가 그런 정도의 실체적 요건도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좀 무리한 주장 같고, 명백한 거는 절차적 요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태, 이거는 저도 그날 자다가 딸 전화를 받고 절차면 장난치지 마라 그랬거든요. 장난치지 마라.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전시, 사변, 일에 준하는 사태가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때 우리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체제 감사원장 탄핵 이런 걸 했지만 그것도 역시 헌법이나 법에 따른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전시, 사변이라 그런다면 이게 우리나라 항상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런 위헌, 위법이 조금 거의 명백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해서 사법심사가 돼서 안 된다. 이 주장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위헌 위법한 것이 맞고 실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라는 네, 저는 말씀이시네요.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통령의 첫 번째 주장하고는 에는 동의하지 못하신다로 보야겠네요. 그다음 내란. 예. 내란죄를 보면은 어떤 지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그게 폭력으로 이제 변질돼서 통상의 치안력, 경찰력이겠죠. 이런 걸로 막지 못한 거, 말하자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초기의 사태라든가, 그 다음 부마 항쟁, 그때 사태라든가, 경찰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선 내란죄에서 구성 요건에 폭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내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설이 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국회를 갖다가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내란의 목적, 그냥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도의 구성 요건은 국도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이라고. 네, 국헌 문란에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많고 결국 법리 다툼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폭동이라는 문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기초자치단체 정도의 넓이, 그러니까 관악구라든가 영등포구라든가 이 전체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 그걸로 인해서 경찰력이 도저히 막지 못하는 정도가 폭동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조폭들이 골목에서 싸움 벌이잖아요. 폭력이 난무하고 흉기가 난무하죠. 그래도 우리는 그걸 우리 내란죄의 폭동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 수사할 때도 그걸 폭동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여의도, 그것도 내에서 국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그다음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갖다가 무력으로 저지하고, 이걸 폭동으로 볼 수 있냐? 폭력은 맞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폭력은 맞다. 폭력은 맞죠. 그래서 폭력과 폭동의 차이는 그러면은 어떤 지역의 문제다. 지역 문제. 그다음
치안력으로, 통상의 치안력으로 이걸 갖다 제재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폭동이라 그러면.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란죄 가지고 사실 제일 큰 이슈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가. 거기에서 폭동이라 그러면 탄핵에 관계되는 폭동이라면 이걸 통상의 폭력 이런 걸로 봐서는 있죠. 이게 탄핵하고 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죠. 그 수준이. 우리가 법률을 하시니까 아시지만 강간죄에서 폭력, 최고의 폭력이라 보죠. 그 다음, 보통의 우리 그냥 폭행죄 폭력. 이거는 차이가 크다고요. 폭행죄에서는 큰 소리 고함만 질러도 폭행이라 그러고. 최광이죠. 예. 그 다음, 강간죄에서 폭력은 아주 상대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해서 꼼짝. 그런 식으로 이 폭력이라 해도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차이가 단계가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폭동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어떤 최협의의 경위님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건 예. 당연하죠. 예. 그건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갖다가 소추할 수 있는 두 가지 죄, 외환, 내란죄 아닙니까? 예. 외환은 뭡니까? 외부의 군사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정부를 전복시켜 자기의 정부 전복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번 내란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군인을 투입한 거, 이걸 가지고 그 정도 외환죄하고 비견하는 그걸로 볼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국회 해제 요구 동의했다는 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재판할 때, 합의, 그 다음 반성, 예. 이런 걸 양형에 있어서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제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예. 대통령이 해제해야 된다고 돼 있지. 일주일 내에 하는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 3시간인가요? 2시간. 예. 즉시 해제했다고요. 그거는 헌법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겠다라는 의사가 없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 나오죠. 헌법을 그렇죠. 지키지 않습니다. 수할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 보인다. 계엄 선포한 거는 헌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 실체적인 요건에서 무시한 게 되지만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걸로 바로 엄한 처벌을 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태도를 보이느냐, 피고인이.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계엄 해제를 이렇게 헌법에 따라서, 국회 요구에 따라서 즉시 했다는 거는 어떤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탄핵 결정할 때 과연 탄핵을 할 만한 행위였냐, 이거 할 때 분명히 고려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하자면은 변호사님은 위헌하고 위법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위헌하고 위법한 계엄이었다면은 오히려 헌재가 탄핵을 가결할 가능성은 없겠네요. 네. 그러나 형사적으로 이제 형사법 문제입니다. 형사적으로 이제 내란죄로 지금 고소가 됐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내란 수괴죄로 요거는 잘 모르겠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다소 다른 분들과 이견이 있는 게, 다른 분들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다수가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고요. 내란죄에 해당 안 된다라고 강경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이유는 목적에서부터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의한 게 어떻게 국헌문란이냐. 다른 사람들은 그때 현직 대통령이 아니지 않았느냐. 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도의 참조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라는 이유도 있었고, 혹은 윤 대통령이 말한 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겨우 그 정도의 인원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특이하게도 요 앞에 두 분보다도 오히려 폭동에 해당한데 가능성이 더 많다 쪽이시네요. 그걸 저는 사실 어제도 무슨 모임이 있어서 전직 법원장 출신하고 저 대학 동기입니다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역시 폭동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론이나. 근데 죄송합니다만 군대가 오늘 보니까 1,500명이 동원됐다라고 나오던데, 1,500명이 동원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군대를 안 가서 경찰 이번 계엄에 군인 1,500명 동원 확인인데 여의도 점령 못 하나요?
아니 점령 행위가 아예 시도 자체가 없었잖아요. 오. 1,500명이 동원될 수, 한 사단이 동원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 현장에서 국회에서 본 거는 한 300명 정도? 300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국회는 300명이긴 한데 뭐 선관위에도 갔고 뭐 누구 개인에도 그러니까요. 가고 뭐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게 일부러 뒤늦게 출동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 선관위 간 거는 이야기하잖아요. 부정선거 증거를 잡기 위해서 갔다고. 그러니까 예. 선관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갔다. 오로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국회만이 어떤 국회의 기능을 뭐 잡아들이라 뭐 했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앞으로 이제 증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그건 맞다 할 때 국회만에 300명 정도 갔다. 그리고 그날 TV로 제가 다 봤거든요. 예. 그걸 폭동이라고 본다는 거는 정말 좀 무리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저 나라 전체가 언론이나 뭐 보수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어떤 부하내동이라 그러나요? 어떤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걸 폭동이라 그러고 위헌이라 그래야만 뭐 좀 의식 있는 법조인, 언론인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차분하지 못하고 그러고요. 제가 지금 뭐 안 그래도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이 탄핵이라 그러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이 뽑은 뭐 0.7% 차이로 됐건 어쨌건 그런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이렇게 탄핵 절차를 국회에서 그 어떤 사실 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뭐 청문 절차도 취하지 않고 바로 탄핵으로 간 거 있죠. 이거는 우리 그 어떤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는 맞지 않다. 전 그리고 있죠. 지금 야권에서 어떤 민중의 힘으로 이걸 가지고 탄핵을 현재까지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때 한번 봤잖아. 그렇게 하려는 게 있는데 저는 미국은 탄핵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결정되잖아요. 순전히 정치적으로 결정됨에도 미국 사람들 아무도 저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할 때 아무도 시위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거는 법에 아니 자기들이 법적인 절차로 탄핵 의결 그다음 헌법재판소 탄핵을 법적인 절차로 가져가겠다 했으면 법적인 그 어떤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지 이걸 민중의 힘으로 저는 심지어 이건 인민재판 아니냐 우리 민중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다수의 뜻으로 이렇게 하니까 탄핵 헌법재판관들이 내심으로 어떻게 마음 먹든 그건 헌법 탄핵 결정 인용 결정해라 이런 취지로 보여서 저는 이게 그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번에 계엄 선포가 비민주적이고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시민의 의식은 어떤 법치보다는 어떤 뭐 좋은 말로 하면 직접 민주주의, 나쁜 말로 하면 우중 그러니까 우민 민주주의가 지금 판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내란죄 성립 여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가기 전에 저는 수사 과정조차도 일단은 이게 원만하게 될까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이니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지금 소환에 불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도 계속 끝까지 불응을 그러겠죠. 하시겠죠. 네. 그러면 체포영장이 나올 텐데 그 체포영장도 아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겠죠.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될 겁니다. 경호처가 몸으로 막을 네. 테고 그걸 네. 하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주노동 공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상 수개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은 진술을 조사를 못하고 그 공범으로 되어 있는 분은 진술 거부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내란죄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검사가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한 건가요? 근데 저는 이번에 예. 그 지금 세계 수사기관에서 예. 한꺼번에 특검까지 이제 예. 내란 특검까지 한다는데 예. 이게 과연 진짜 이 사람들이 네. 내란죄가 맞다고 가능하다고 기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 걸까? 그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정주의에 의해서 이걸 지금 내란죄라고 안 하고 그다음 수사를 안 하면은 그 기관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사회 분위기가 한쪽으로 몰아가는 우리 저희 임 변호사님도 드레피스 데이 사건 아시죠? 그 프랑스에 그 유태인인데 예. 어떤 그 프랑스에서 첩자라 그래가지고 네. 스파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회 분위기가 그걸 처벌하자. 예.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유일하게 아니다, 스파이 아니다 해가지고 빅토르 위고가 아주 고난을 겪었는데 나중에 결국 무죄로 나왔습니다. 어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 지금 수사기관들이 지금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특히나 그 체포영장 뭐 어제도 갔다고 그러지 않나요? 거부를 해서 못했지만 지금은 사회 분위기 전체가 이건 내란죄 맞고 무조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걸 좀 이런 광풍이 좀 지나가야 되고 그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중대한 내란죄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체적 요건 그다음 어떤 행위적 요건이 지금 입증이 안 되고 한 상태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이 안 받아들여 한해서 무엇보다 정작 당작 피고인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기소한다는 거는 예. 무리고 저는 그 힘들 거라고 거의 뭐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도 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겠다. 네. 검찰의 입증이.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피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일 측근인 공범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뭐 경찰청장이라는 이런 네. 사람들 말은 계속 나오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수사에서 이런 게 대질을 하잖아요. 예. 이 대질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일방적인 이야기만 나오는데 확인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고 예.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도 안 할 거고 예. 그다음 뭐 체포라든가 구속은 더더욱이 힘들지 않을까. 예.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계속 이런 상태로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기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공소가 유지될 정도의 수사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진짜 법조인으로서의 예. 의문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기소가 계속해서 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만약에 또 이제 겨우 기소는 됐다라도 재판부가 아니 이거 입증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거 뭐 해야겠는데요. 피고인 나오셔야겠는데요. 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 나오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아시다시피 헌재법 51조에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가 좀 미뤄지는 걸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비슷한 같은 51조에 예, 51조에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요 조항 물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때는 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 뭐 손준원 검사인가요? 그 고발 사주. 예. 거기서 한번 선례는 있었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죄 수사에 불응만 할 것이 아니고 예. 이렇게 할 경우에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범위가 예.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찰이나 출석 안 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뭐 방문 조사를 받더라도 예. 일단 진술을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이 지금 헌재 앞에서도 시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계속 어떤 조사에 불응하고 이러다가 더 큰 역풍을 맞았거든요. 예. 그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조사하더라도 전부 부인할 거고 예. 이런 게 뻔하다면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그 조사를 받는 게 받아라. 낫다. 아, 예. 맞죠. 예, 그 받고 예. 거기서 뭐 부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법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그런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예. 관해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고 어차피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 헌재에 나가가지고 지금 본인이 변론하겠다는 취지로도 들리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그때도 내란죄가 이야기될 거고 할 건데 이렇게 자꾸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더욱이 계속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속까지는 그거는 좀 무리한 것 같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뭐 꼭 구속 대통령이 뭐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범이라고 하는 장관이나 전직 장관 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 이거는 뭐 말밖에 없으니까요. 증거인멸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 헌재 재판은 또 헌재 재판대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나가라. 네. 그렇죠. 탄핵 그 내란죄는 성립이 쉽지 않을 그게 것이다. 당당해 나가라? 보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으면은 그 정도 결기는 있어야지 그걸 피한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 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걸 볼 때는
고집이 세가지 안 나올 건데 정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하다. 네. 180 이내에 이제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강제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글쎄요, 뭐 강제사항처럼 전부 이야기하는데 예. 사실 선거법도 전부 다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은 예. 안 지켜지는데 그거는 뭐 법원에서 훈시 규정처럼 해석해 버리니까 네.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훈시 규정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만일 190일째 선거 탄핵 결정했다, 그 무효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일 강행법규라면은 그 전에 그 탄핵 결정을 내리든지 그 이후에 한 건 무효가 돼야죠. 근데 그렇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예. 오히려 그 아까 말씀하신 51조 예. 헌재법 51조에서 이게 정지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란죄 수사에 어떻게 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것도 그런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 4차 담화에서 약 29분간 사실상 변론 요지서를 읊지 않으셨습니까? 변론 요지서를 읊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건대 헌재 심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당신을 방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계속 헌재 심리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있죠. 예. 이게 그 내란죄 기소가 안 되더라도 네. 기소가 그때까지 시간이 안 되더라도 이게 지금 경찰청장 등 참고 그 증인들 조사가 상당히 많이 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 그 헌재 재판관은 일반 시민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선 그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 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관계 인정을 하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경찰 군사령관들 예. 전부 다 그 소환이 돼야죠. 그렇죠. 워낙 중차대한 범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번 우리 이재명 대표 잘하는 여러 가지 그 절차 지연 전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한 번 안 나가고, 예.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나는 오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헌재에서 심리 이제 진행하겠다는 이제 그 소환서 이런 걸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안 받으면 또 2주, 3주 가겠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국민들이 그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금방금방 진행될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증인신문, 우리 그 증인신문 저도 뭐 옛날에 뇌물죄 한번 재판하는데 전북에 어느 조그만 지원에 됐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증인신문 했습니다. 딱 한 건 가지고. 네, 완전히 지치는 건데 예. 이번 사건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증인도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아주 뭐 많이 동원될 거이기 때문에 이 탄핵 절차가, 심판 절차가 단기간에 끝난다고 전부 다 뭐 180일 이내에 끝나고 내년 4월에 그 문형배 이미선 대행이 네. 그만 이제 물러나기 전에 할 예.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지금 문형배 소장 대행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재판 질질 끌겠다 말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 다른 이슈인데 그것도 또 하나 이슈입니다. 사실은 문영배 재판관님이랑 이미선 재판관님이 4월 대통령 몫인데 4월 18일에 임기가 네. 끝나서 네. 과연 만일 끝난 후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분들은 누가 임명할 것이냐. 요것도 이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생략하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헌재 심리가 계속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재명 재판의 그 선고법 위반도 1월 15일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차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뭐 633. 11월 15일. 죄송합니다. 11월 15일. 11월 15일이 나왔기 때문에 633 원칙에 따르면 사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탄핵 판결과 마찬가지, 선고와 마찬가지로요. 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나을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거는 진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벌써 그 지연책을 지금 벌써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록 안 받고 접수 있어요. 통지서도 안 받고. 네. 그다음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한테 통지서가 가니까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돈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뭐 누가 먼저 날 것인가 그거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적으로 헌법 재판을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빨리 받으라거든요. 본인도 빨리 받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정당성이 있지. 본인은 계속 지연책, 그거는 우리 판사들을 법조인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연책이거든요. 솔직히 판사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시죠? 불쾌하죠. 불쾌하죠. 예, 그리고 일반 시민이 그럴 때도 불쾌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판사들로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하려고 그럴 겁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633 지키라고 그건 강제 규정이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까지 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그 대법관 임명을 고등부장은 전부 다 대법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걸 맡은 고등부장이 좀 빨리 하지 않을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